자, 우리 이제 합단문 보죠. 합격단문 문제 6주차. 자, 1번에 보니까 임대료 규제가 시장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라고 나왔네요. 자,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으면 이라고 나왔네요. 낮으면 이라고 나왔을 때, 자,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으면 자, 그러면 아무런 영향이 없다. 초과 공급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러면 어떤 가격으로 거래된다? 균형 가격, 시장 가격으로 거래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니까 임대료 상한제는 임대료 규제 얘기하는 거죠. 임대료 규제가 실시면, 자,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초과 수요를 발생한다. 맞아요. 맞죠? 규제를 아무 말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낮게 규제한 거죠. 낮게 규제하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싸게 규제하면 임대인은 손해보는 입장이니까 언제나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데, 자, 초과 수요는 언제 커져요? 초과 수요는 언제 커진다? 단기와 장기 중에 언제 커진다? 장기에 커진다. 장기에 초과 수요가 커진다는 건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해진다. 장기에 공급 부족이 심각해진다. 자, 임대료 규제를 시행하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하면서, 맞죠? 장기는 무조건 탄력적이죠. 자, 그런데 탄력적이라는 건 공급이 변할 수 있게, 많이 변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임대료 규제는 가격을 낮게 규제하는 거니까 공급자에게 손해죠. 그럼 공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해서 주택 부족이 심각해진다. 다른 말로 이 초과 수요가 장기에 커지는 이유가 공급이 장기에 줄어들어서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는 걸 초과 수요가 커진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자, 4번에 장기적으로 규제를 실시하면, 자, 주거질이 저하될 수 있죠. 임대인이 버는 돈이 없으니까 주택을 고치지 않을 거예요. 자꾸 저하될 거고, 기존 임차인은 이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일단 나가면 집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사를 안 한다. 두 번째 보죠. 임대료 보조.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이 나오면 우리가 임대료를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이걸 딱 그리고서, 자, 보조하면 단계는 가격이 올라가서 누가 혜택을 본다? 임대인이 혜택을 보고, 자, 장기로 넘어갔을 때 이때 이제 공급의 탄력성이 커지는데, 탄력성이 커진다는 말은 공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를 결정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고 공급이 많이 변할 수 있게 되었다요. 공급이 많이 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임대료가 높은 상태가 됐어요. 그럼 공급자는 좋겠죠. 그럼 공급은 뭐 한다? 공급은 증가한다. 그래서 다시 가격이 떨어져서 누가 혜택을 본다?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임대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라는 걸 체크해 놓고서 해석하면 좀 더 쉽게 될 거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임대료를 규제하면 장기에, 무조건 규제하든 보조하든 장기에 공급의 탄력성은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데 규제하면 장기의 공급은 줄어드는 쪽이고 보조하면 장기의 공급은 늘어나게 변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죠. 보죠. 자, 1번에 소비자 보조 방식의 일종 임대료 보조 정책은 소비자 보조라고 나왔어요. 소비자에게, 임차인에게 보조금 줬을 때, 자, 주거의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가 있더라. 임대인에게 보조하면 그 주택에 들어가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임차인에게 보조하면 돈을 받았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어디든 선택할 수 있더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보조 방식이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해 놓고, 임대인 보조가 아니라. 자, 두 번째, 임대료를 보조하면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하여, 맞아요, 틀려요? 단기에는 올라갔다가 장기에 떨어지는 거죠. 임대료가 상승해서 임대인 혜택을 보는 것은 장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라고 나와야 되고, 2번이 틀렸고, 3번에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임대료 규제 정책보다 더 효율적인 정책이다. 맞아요. 자, 임대료를 보조하면 나쁜 게 하나도 없어. 처음에 임대인 좋았다가 결국 임차인 좋았다가 주택의 공급 뭐 한다? 늘어나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쁜 영향이 없어. 근데 규제를 오랫동안 하면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한다 그랬죠. 이런 걸 정부 실패라고 했어요. 정부의 정책이 우리 시장을 나쁘게 만드는 이런 걸 일으킨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조가 좀 더 효율적인 정책이다. 임대료 보조를 장기적으로 실시하면 공급은 뭐 한다? 증가한다. 이게 핵심이죠. 규제하면 장기의 공급은 줄고 보조하면 장기의 공급은 는다. 자, 주택 바우처 제도는, 이 바우처는 교환권으로 임대료 보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 외웠어요. 소연아 뭐해라? 가봐. 바우처로 하는 건 무슨 보조? 가격 보조라고 해서 임대료만 쓸 수 있는 거죠. 정책 측면에서 유리한 거죠. 현금 보조, 소득 보조라고 하지 않고 가격 보조라고 한다.
자, 바우처는 보조정책 중에 가격보조 방식에 해당된다. 하나 기억해 놓고, 여기에 소득보조라고 하면 안 돼요. 현금보조나 소득보조라고 하면 안 된다. 세 번째,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보유가세이다. 맞네요. 자, 두 번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얘는 매도인이 내는 세금이니까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그래서 공급이 얼어붙는다. 공급이 줄어든다. 그러면 지가가 뭐 한다? 상승한다.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 맞고.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라고 나왔네요. 비탄력적이면 조세 부담이 크다. 근데 완전이니까 모두 낸다는 거죠. 누가? 공급자가. 그래서 임대인이 또는 토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맞고. 자, 재산세를 동일 세율로 부과하면 이건 비례세를 얘기하는 거죠. 가격과 상관없이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걸 역진세적 문제가 발생하니까 뭘로 부과하는 것이? 누진세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고. 자,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작은 경우라고 나왔네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비탄력인 거죠.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대상이 조세 부담이 크다. 그러면 수요자,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크다. 그래서 공급자가 조세 부담이 크다가 아니라 수요자가 조세 부담이 크다. 이렇게 나와야죠. 5번이 틀렸고. 자, 4번 보니까 주택정책에서 틀린 거. 자, 선분양제도는 공급자에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주택정책 나오면 공급자 입장에서 좋으냐 나쁘냐를 따져보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념을 확인하는데 좋다 그랬어요. 자, 선분양제도는 내가 건물 짓지 않고 모델하우스 보여주고 견본주택 보여주고 돈 받아서 그 돈으로 건물 지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바로 떠올려야 돼요. 공급자에게 유리하다. 그럼 초기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수요자로부터 조달하니까 초기 사업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맞는 얘기고. 소비자 측면에서 후분양제도는 선분양제도보다 부실 시공의 대처가 용이해요. 부실하면 직접 내가 실제 들어갈 주택을 보고 사는 거니까 허접하면 안 사면 돼. 좋으면 사면 되고 실제 주택을 볼 수 있으니까 대처할 수가 있다. 근데 선분양은 부실 시공의 대처가 어렵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3번에 영구 나왔는데 영구 몇 년? 50년 최저소득계층 나와야죠. 영구적으로 또는 50년 맞고. 장기전세 나왔네. 장기전세. 근데 지원을 받아서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젊은 층의 주거 안정 나오면 뭐다? 행복주택 나와야죠. 장기전세는 뭐라고 나와야 돼요? 전세계약 방식으로 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4번 틀렸고. 자, 장기 일반 민간이라고 나왔는데 민간은 몇 년? 10년 이상, 10년 이상 딱 외워두고. 이때 장기 민간은 공공지원 민간이 아닌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라고 나왔을 때 맞는 얘기죠. 보니까 공공지원 민간이 아닌 주택으로서 10년 이상 이렇게 나오면 되고. 얘 기억해놔야죠. 공공지원도 몇 년 이상? 10년 이상인데 이때 공공은 어디다? 어디다? 주택도시기금 기억해놔야 돼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지원을 받아서 민간임대주를 운영할 때 이걸 공공지원 민간이라고 한다라는 거. 5번 보죠. 레버리지 효과. 자, 종합수익률, 총투자수익률을 얘기하는 거고 저당수익률,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죠. 얘가 보니까 얘가 얘보다 작은 경우라고 나왔어요. 얘가 얘보다 작은 경우. 그럼 이자율이 크다는 거죠. 그럼 투자자가 차입자를 얘기하니까 얘는 나쁜 영향이 나타나겠네. 이자율이 크니까. 정이 아니라 부의 레버리지가 나타난다라고 땡큐 하고 해야죠. 자, 나머지 보면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하고 부채 비율을 증가시킬 때 돈을 많이 빌리면 위험 또한 뭐한다? 커진다. 맞고. 자, 얘와 얘가 같대요. 같으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립적 레버리지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경우에 부채 비율을 낮추어도 돈을 조금 빌려도 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없다? 전환할 수 없다라고 나와야 돼요. 전환되는 경우는 뭐가 변해야 된다? 이자율이 변해야 되겠죠. 전환이 되려면 금리가 변해야 되는데 나쁜 게 좋은 걸로 변했어. 그럼 이자율이 높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요. 금리가 낮을 때 부가 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자,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지분수익률과 종합수익률을 했을 때 전체는 지분수익률, 종합수익률, 저당수익률. 저당수익률이 가장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정의 레버리지다. 얘가 얘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맞네요. 6번.
투자 위험에 따른 설명으로 틀린 거, 우리가 위험에 암기할 때 금사유법인, 위험을 처리 관리할 때 보조, 회전, 통, 감 들어있다 이렇게 외웠어요. 자, 봤을 때 자, 수요 공급 이렇게 나왔고 수익성 악화 나왔네요. 이 수익성은 임대료를 못 벌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위험? 사업 위험이고, 사업 위험이고, 이 중에 시, 운, 위 중에 뭐냐라고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 공급 나왔네. 그럼 무슨? 시장이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이거라고 할 수 없고 사업 위험 아니면 시장 위험,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업 위험도 맞고 시장 위험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자, 금융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요? 제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투자할 때 내 돈만으로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100%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돈을 안 빌리면 금융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다. 맞고, 상대적 위치가 변했으니까 위치 위험이고, 현금화 과정에서 손해보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 이건 유동성 위험, 현금 전환 가능성이 낮아서 유동성이 작아서 발생하는 유동성 위험, 정책과 규제니까 법률 위험이라고 한다. 금사유 법인 외워놔야죠. 이때 사업성 위험은 수익성이 악화된다 그러면 사업상 위험이고, 세 가지 시운위, 시장 운영 위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7번에 보니까 위험, 수익과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기본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기대 수익률은 예상되는 수익률이니까 예상 수익과 지출로 계산되는 사전적 수익률이다. 맞아요? 맞죠? 미리 투자하기 전에 얼마 벌 거야 라고 예상하는 사전적 수익률 맞아요. 예상 수익률이고, 얘를 계산할 때는 무슨 평균? 가중평균으로 구한다. 가중평균으로 계산한다 라는 거고, 그래서 가중평균 수익률, 평균 수익률이라고 하고, 자, 위험을 혐오하는 투자자일수록 무슨 투자자? 보수적 투자자,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요구수를 뭐 한다? 높게 결정한다. 위험을 엄청 싫어하니까 부동산이 엄청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위험 대가인 뭘 높여서? 위험할증률을 높여서 요구수익률을 높이는 거죠. 자, 요구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비용, 이건 뭐예요? 무위험률, 무위험률과 위험에 대한 비용, 위험할증률이죠. 위험할증률이 포함된다. 여기 하나 더 더한다면 예상 인플레이를 더할 수 있다. 맞고, 자, 기대가 요구보다 큰 경우라고 나왔어요.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투자를 채택하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서 가치가 뭐하고? 상승할 건데, 마지막에 점차 기대가 변해서 똑같아진다 그랬죠. 기대가 컸으니까 점차 기대는 뭐한다? 하락하게 된다. 맞네요. 자,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이라고 나왔어요. 요구 수익률 나왔어요. 그럼 요구 수익률과 금리는 무슨 관계냐라고 했을 때 얘는 뭘 얘기한다? 무위험률을 얘기하는 거죠. 무위험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 뭐한다? 커진다. 틀렸네요. 5번이 틀렸고, 자, 8번에 위험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무차별 곡선의 경사가 뭐하다? 급하다. 보급이라고 외웠어. 보급. 자, 보수적 예측 방법은 미래에 잘 안 될 거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안 될 거니까 미래에 대한 수익률을 어떻게 낮게 조정해서 함부로 투자하지 말자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뭐 한다? 하향 조정한다. 맞고, 자, 민감도 분석은 원인에 따라서 수익이란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볼 때 민감도가 큰 요인을 찾아내서 얘를 집중 관리하는 걸 위험의 통제라고 얘기해요. 자, 보니까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서 수익성이라는 결과의 영향을 분석하는 걸 뭐라고 한다? 민감도 분석. 맞고, 자,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위험에 따라서 할인율을 조정할 건데 위험이 커지면 할인율을 뭐 한다? 높여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 이때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을 얘기하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이 아니라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4번 틀렸고, 자,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제외시킨대요. 피하겠다는 얘기죠. 위험의 회피를 얘기한다. 맞고, 자, 9번에 평균분산 원리에서 틀린 거. 자,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은 평균분산 지배 원리에서 위험이 똑같다라면 수익이 어떤 거? 큰 수익률을 나타내는 투자안을 선택해서 이걸 연결한 선을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한다. 맞고, 자, 변이계수는 변이는 위험해라고 했죠. 위험 위에 가야죠. 그래서 뭐분의 뭐? 수익분의 위험. 그래서 수익에 대한
위험의 비율. 이 표준 편차를 뭘 얘기한다? 위험을 얘기한다. 수익에 대한 위험의 비율. 변이는 위험과 비례 관계다. 자, 평균 분산 원리에 따르면 수익이 같은 경우라고 나왔어요. 수익이 같은 경우 A보다 B의 기대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준 편차가 크다면 위험 얘기하는 거죠. A보다 B가 위험이 크다면 뭘 선택한다? A를 선택한다 라고 나와야 돼요. A가 위험이 작은 거니까 3번이 틀렸고, 4번에 변이계수법에서는 변이는 위험해니까 변이계수가 어떤 거? 작은 투자니 좋은 투자로 선택한다. 맞고, 5번에 효율적 프론티어가 오른쪽에 올라가는 모양인 것은 위험과 수익이 비례해. 더 큰 수익을 얻으려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10번 보죠.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틀린 거,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딱 나오면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럼 얘는 분산 투자로 피할 수가 없다.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이라 한다. 자, 위험은 분산 투자로 제거할 수 없는 뭐라고 하냐면 체계적 위험이라 한다. 맞고, 두 번째, 두 개의 자산으로 분산 투자했을 때, 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상관계수는 무슨 값? 마이너스 값을 나타낸다. 반비례니까 마이너스 관계, 마이너스 값. 상관계수가 작을수록이라는 얘기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값을 나타내는데 이쪽 간다는 얘기죠. 이쪽 갈수록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작을수록 위험 감소 효과는 뭐? 크게 나타난다. 맞고,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럼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겠네요. 두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포트폴리오 위험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얘가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하고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가 없다. 포트폴리오 위험이 0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모두가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만 모두 제거한다 라고 나와야 되고, 자, 0인 경우는 효과가 있어 없어요? 있어. 플러스 1만 아니면 효과는 나타난다. 그래서 분산 투자 효과는 나타난다. 자,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